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약 10년 전쯤 경험한 사건이다. 그때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자취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건물에는 나를 포함해 3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었고 다른 두 세입자는 1층에 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변은 매우 조용했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빨리 샤워만 하고 자겠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던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불을 켰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안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헝클어진 긴 생머리에 낡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구세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이 전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도둑이 들었다거나 하는 흔적도 없었다. 그제서야 그녀의 존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몰려왔다. 그때 문득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다. 확인해보니 창문이 밖에서 열려 있었고 그 길로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았다. 어떡하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 잠시만요. 저 전화 좀 할게요. 라고 말한 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침착하게 대응해 주었다.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도착하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그 후에 시작되었다. 경찰은 방 안을 모두 조사했지만 그녀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나중에 조사한 결과 그 방에서는 과거에 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절망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다. 이후 나는 그 자취방을 급히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 여자는 정말로 그 사건의 피해자였을까? 나는 그녀가 보여준 무표정한 얼굴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모든 것이 그녀의 미련과 한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이상한 일은 그 후로 없었지만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다. 아마도 그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당신도 가끔씩 창문을 꼭 잠궈야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고요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 지금은 폐교가 되어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지만 한때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가장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모험을 떠났다. 그 창고는 선생님들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어른들은 그곳이 위험하다며 어린아이들의 계절 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인 지우와 친구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어느 날 방과 후 몰래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창고는 생각보다 더 낡았고 문을 열자마자 먼지와 차가운 공기가 아이들을 맞았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큰 나무 상자와 오래된 교재들이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서로 용기를 주며 창고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창고 한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몇 사진들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 무엇인가 이상했다.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몇몇 얼굴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표정 혹은 무언가 두려운 듯한 표정이었다. 사진들을 보고 있던 그 순간 창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한기를 동반한 낯선 공기가 가득 차올랐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창고를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때였다. 지우의 한 친구가 외쳤다. 저기 창고 저쪽에 누가 있어.
모든 아이들이 그쪽을 바라봤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인형이 서 있었다는 친구의 손짓에 공포는 더해갔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창고를 나가려고 발버둥 쳤고 그 순간 기적적으로 창고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창고에 다녀온 아이들 중 몇몇은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 나타난 것은 자신들이 창고에서 본 사진 속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와 슬픔의 감정이 꿈을 통해 전해졌다. 이후 지우는 꿈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언가 좋지 않은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학교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다. 밤이 되면 폐교의 창문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학교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 창고에서 발견된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몇십 년 전 이 학교에서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실종된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연을 들려주려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 그 초등학교는 결국 폐교가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 근처를 조심스레 지나곤 한다. 밤이 되면 특히나 그곳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이들에게 도전했다가 포기한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땅 어딘가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슬픔이자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해진다. 호기심에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그 비밀은 아직도 미해결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무엇이 그곳에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한때 가족들로 북적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다. 커다란 도시의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오래된 아파트는 점점 잊혀갔다. 그러나 이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주민들은 아무도 이사오지 않는 아파트 13동 4층에 얽힌 괴담을 속삭이며 두려워했다. 여름의 어느 날 밤 대학생 민수는 아르바이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들은 괴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13동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 민수는 겁이 없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와 친구들은 괴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그 아파트에 올라가 봐도 아무 일도 없을걸? 이라며 큰 소리치곤 했다. 그것이 바로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민수는 예상치 못한 고요함에 잠시 주저했다. 주위에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결심을 굳힌 민수는 오랫동안 방치된 13동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아파트는 낡은 외벽과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계단을 통해 4층에 도착한 민수는 낡은 문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민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먼지로 뒤덮인 거실과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을 더 탐색하기로 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민수가 뒤돌아보니 문이 저절로 닫혀 있었다. 당황한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감이 밀려온 그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공포 속에서도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의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사진 속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잠시 안심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가족들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소름이 돋은 민수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향한 그는 부엌 식탁 위에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의 일기를 엿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일기장은 1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소녀의 것이었다. 소녀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밤 그가 다시 올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엔 숨지 않을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급히 뒤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 민수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공포에 질린 채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 순간 깊은 침묵 속에서 어디선 가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리에 출처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소리는 벽장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민수는 손을 떨며 벽장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의아해진 민수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냉기가 밀려오며 그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뒤돌아본 민수는 흐릿한 형체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뜰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난 민수는 13동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그날 밤 일을 기억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속삭였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처럼 민수는 언제나 차가운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13동 4층의 괴담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곳에 남겨진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